에큐온캐피탈, 에큐온저축은행,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월드와이드 이슈 이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에큐온캐피탈, 에큐온저축은행과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월드와이드 이슈 두 번째 시간은 국민주권정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죠. 국정과제와 ESG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편입니다. 기업 경영과 영향을 주고받는 ESG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대표적으로 환경 영역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그런 탈탄소 경제 전환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 순환경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적응 이런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생태계 보존과 관련돼서 자연생태계 보전, 오염물질 배출 감축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이 기업들의 환경 경영에 영향을 줍니다. 또 사회에 있어서는 인권, 노동권, 불평등과 관련돼서 노동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괴롭힘에 대한 어떤 금지, 또 노동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노동단체에 대한 결사와 단체 교섭권의 권리, 또 공급망과 영업망의 상생, 그래서 ESG 경영의 범위를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들,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정책들이 사회 영역의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책임 경영으로 또 이사진과 경영진의 ESG에 대한 책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의사결정의 반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 경영을 통합하고 내재화, 또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참여, ESG 정보 공개 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환경 영역의 우리 국정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는 5대 국정 목표, 23대 전략, 123대 과제가 있습니다. 환경 영역에서 특히 두 번째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라고 하는 목표 안에 추진 전략 2-4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 영역이나 거버넌스 영역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라고 하는 국정 목표 아래 과제 38에서 45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전략들이 있는데요. 우리 38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38번을 보면 경제 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목표를 보면 전력망을 확충하겠다. 그래서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겠다. 또 기후테크 산업, 첨단 에너지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서해안의 HVDC 고압 직류 송전선이죠. 조기 구축하고 한반도의 U자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ESS, 즉 에너지에 대한 저장 장치죠. 개통 안정화 장치를 확대하고 호남권의 재생에너지에 적극 활용하겠다. 그리고 ESS 산업 활성화하고 청정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히트펌프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전략 시장, 또 전력망, 전력 사용의 효율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가 우리 기업의 ESG에 특히나 이제 2030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하룻밤에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이 소폭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과 산단, 산업단지겠죠. 산단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급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ESS라든지 지역 중심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될 텐데 대규모 산업단지라든지 대기업의 핵심 생산시설 외에는 또 단기간으로서는 이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대기업 생산시설 또 산업단지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곳에 위치한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이 여전히 좀 부족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제 39번에 보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햇빛과 바람 연금을 확대하고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 2030년 재생에너지를 78기가와트를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2024년 기준에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이 한 11% 정도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를 PPA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PPA가 뭔가요? 기업과 이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는 발전 기업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해서 즉 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이 서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또 이격거리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 그리고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 풍력 터빈 이런 것들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소폭 증가하고 PPA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받는 부분들이 좀 인허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좀 효율성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좀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기업이 위치한 지역과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PPA보다는 간접적인 PPA가 좀 이렇게 다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는 또 이렇게 아리백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온실가스 목표 NDC를 달성하겠다. NDC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파리 기후 협약을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실행하겠냐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건데요. 2018년 대비 40%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2035년과 2050년 NDC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하겠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 2035년, 2050년에 대한 NDC 로드맵이 보다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 지금 이제 주요 배출권을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실제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든지 탄소 중립 포인트제가 시행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논의를 주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제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ESG 역량이라고 하면 2035년까지 NDC 목표치가 기업 TCFD에 적용이 됩니다. 즉 국가가 2035년까지 NDC를 정하면 기업들이 특별히 NDC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NDC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5년에 2035년 NDC가 나오면 기업의 TCFD에 대한 전략, 즉 기후정보 대응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긴다라고 하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연계해서 기업의 어떤 차별적인 마케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운영을 개선하는데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41은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제 목표로는 탄소 중립 선도국이 되겠다.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탄소 중립 촉진과 관련돼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그다음에 바이오 연료 전환에 대한 대규모 R&D를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탄소 감축 설비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 감축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또 공급망 탄소 배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탄소 다배출 사업, 우리 제철을 비롯해서 시멘트라든지 알루미늄, 전기 이런 부분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R&D가 활성화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탄소 감축 설비의 자금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가장 기대되는 것이 정부에서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산정하고 감축하는 이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스콥3, 우리 협력회사들, 특히 소규모의 협력회사들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또 이런 산정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플랫폼이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 이 공급망 스콥3에 대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자원순환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그동안은 자원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게 손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자원순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과제 42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과제 목표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사항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CE100을 확산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탈플라스틱,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그래서 한국형 에코디자인, 포장과 수리 용이성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회수체계 고도화, 순환이용 활성화, 특히 폐배터리, 이제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폐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폐패널, 폐의류에 대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순환경제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순환경제 확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ESG의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특히 PET에 대한 재활용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또 관련 기업의 재활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PET는 생수라든지 음료수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생수, 음료수병에 대한 부분들이 재활용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수리 용이성이라든지 또는 포장을 재활용하는 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포장이 좀 과도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 포장 과도화에 대한 부분들, 또 포장도 우리가 재활용 제품을 활용하는, 재활용 원재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순환자원 이용률 자체가 ESG의 주요 성과로 포함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하나로 이 자원순환율을 높이는 이런 실행 전략이 좀 더 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또 순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들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자원 순환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 기업들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44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제 목표로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3마이크로그램 달성하고 안전한 물 및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및 환경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사업장 대기 배출 허용 총량을 축소하고 저감 시설을 교체하고 내연차를 조기 퇴출하겠다. 그리고 녹조 피해 예방,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물질 사고 예방, 안전한 먹거리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미칠 ESG 영향은 아무래도 대기와 폐수 배출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준보다 높아진다라고 하면 정화시설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전기차 교체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후차 또 경유차를 교체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과제 45는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입니다. 과제 목표로는 4대강 보호 개방 확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또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 이상 달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생태계, 생물 다양성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대강 재해자연화,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 보호지역 확대, 그리고 생물 다양성 회복,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역량은 생물 다양성 관련 사항에 대한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이 또는 상품과 서비스와 운영이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 전략을 세우고 실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지역에 위치한 생산시설이라든지 원재료에 대한 농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대응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 환경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심, 순환경제 중심, 생태계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런 환경 정책을 가지고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ESG에 반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와 거버넌스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새로운 국정과제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